개인정보구조 39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사고라든지 뭐 침해사고 생기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떤 법적인 어떤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 주체한테 이렇게 송사로 이어질 경우에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됐을 경우에 정보 주체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에 따른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여기 중대한이 들어갑니다.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액의 3배,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보 주체한테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내가 입은 피해 산정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3배인 300만 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렇게 해서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때는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에 따른 입은 피해 규모, 그 다음에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3배 이내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합리적 계산.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손해배상은 우선은 1차적으로 형사 판정이 나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은 민사죠. 민사로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판결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끝나지 않죠. 보통 뭐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통 1, 2년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요. 3년이 나면 여기에 됐을 때 다시 정부 주체가 민사소송을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는 정부 주체가 입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 피해액의 3배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 정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3배 이내로 된다라는 점,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된 지금 사항에서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건 지금 손해배상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고요. 손해배상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이제 민사입니다. 민사.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해서 경제적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여론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더 과하기 때문에 뭐 외국 사례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처벌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3% 이내로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생기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 경제제재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해서 3배 이내에 부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여기시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굉장한 그 불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숙지돼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한 건 이렇게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긴 하지만 대다수 유출되는 사건을 보면 뭐 굉장히 그 숫자가 큽니다. 그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위반 처벌상으로 형사와 민사가 됐을 때는 일반적인 그 작은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PBD,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 반드시 설계가 되면서 우리가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이러한 오남용이 없도록 우리가 반드시 인식 제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조 2에 보시게 되면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아까는 고의 또는 중자가 하나 더 붙었었죠. 근데 이거는 과실입니다. 과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조금 더 중과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됐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피해에게 어떤 그것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정부 주체가 입증 책임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사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이 됐다라고 판정이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많겠죠. 물론 위에 이제 아까 이런 8가지 정도의 사항에 따라서 이제 산정이 되긴 하겠지만 300만 원 이하의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00만 원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 1만 명이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이 한 명이 100만 원이니까 10명이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명이면 1억, 1000명이면 10억, 10,000명이면 100억이 되네요. 100억. 엄청난 큰 액수죠. 예, 100억에 청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다 청구한다고 해서 보상액으로 산정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00명만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100만 원만 만약에 해서 300만 원 이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소송에 대해서 져버리면요. 그럼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런 법적인 이런 제도들이 그물고처럼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뭐 일반 좀 작은 소규모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팀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개인정보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시다가 이런 부분 송사에 휘말려 버리면 그건 굉장히 그 기업으로서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39조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법무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뭐 위임만 해주면 정부 주체가 굳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세한 법률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 1인당 한 2, 3만 원의 어떤 위임료를 주고 대행료를 주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변호사라든지 법률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법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새로운 또 법률 시장에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좀 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 주체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본 범위에 포섭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는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39조가 이게 도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라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1항의 범위의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9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 주체는 사실 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이제 39조가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39조 1과 2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좀 정리를 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 손해배상제도 이렇게 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정보 주체한테 있다. 정보 주체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징벌적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된다? 면제된다. 면제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300만 원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모두 도입이 되어 있는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또 가게 되면 뭐 단체 소송도 있거든요. 단체 소송. 지금 현재 국내 또 기류가 뭐 집단 소송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집단 소송.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 제도가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피해 보상 부분에서 집단 소송이 또 도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는 개별 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좀 강력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의 차이점은, 단체 소송은 뭐냐면 단체를 구성해서 50인 이상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집단 소송은 뭐냐면 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보 주체로서의 어떤 피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한테 모두 배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은 단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집단 소송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사이에서 이제 바로 소송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쟁이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에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면 법률적으로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조정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어 한 20만 원 정도의 어떤 피해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도저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송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쟁이 생겼을 때에 그 실질적으로 정부 주체가 만약에 피해를 입은 정부 주체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할 어떤 게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필수적으로 정부 주체가 피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참여해서 조정에 임할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생겼을 때 정부 주체와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 전체 뭐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다 전체 개인정보 처리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법이 이제 개정되는 입법안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과 어떤 역할이 이렇게 행사될 수 있고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39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3장, 4장, 5장까지 설명을 드렸고, 6장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이런 것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7조를 보시게 되면 7조인가요?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건너뛰기가 뭐해서 그냥 쭉 설명을 드렸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분쟁조정 그런 케이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는 여기에서 3장, 4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괜찮았다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나머지 6장 부분부터 부치까지 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이나 피드백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